들리십니까? 어머니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명 같은 폭언 속에서도 49세 기사 최평락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질주했습니다. 혼수 상태였던 78세 박 회장이 그 선율에 눈을 번쩍 뜨며 전율하자 저태가는 순식간에 충격과 경악에 휩싸이는데, 과연 이 투박한 손끝에서 흘러나온 노래에는 어떤 소름 돋는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에 여러분과 짧게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이 계신 곳과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오늘 준비한 감동적인 사연 시작해보겠습니다. 새벽 5시 성북동 언덕길 끝자락에 자리한 대저택의 차고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차고 안으로 스며들어왔고 그 안에서 한 남자가 검은색 세단 옆에 서 있었어요. 남자의 이름은 최평락, 박영수 회장의 전속 운전기사였습니다. 평락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새벽 공기 특유의 서늘함과 차고에 가득한 가죽 냄새, 그리고 오일의 희미한 향이 섞여 들어왔죠. 그는 이 냄새들에 익숙했습니다. 어쩌면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자신의 일부가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평락은 먼저 자신의 구두부터 닦기 시작했습니다. 광택제를 적신 천으로 1번, 2번, 3번. 구두의 앞코가 거울처럼 빛날 때까지 정성스럽게 문질렀죠. 그의 손놀림은 기계적이면서도 섬세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의식을 치르듯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움직임이었어요. 구두를 닦고 나서 평락은 차 문을 열었습니다. 운전석에 앉아 계기판을 확인하고 뒷좌석으로 몸을 돌려 습도계를 꺼냈어요. 박 회장은 습도에 민감한 분이었습니다. 실내 습도가 조금만 높아도 호흡이 거칠어졌고 낮아도 기침을 하셨죠. 평락은 작은 가습기를 켜고 습도가 정확히 60%가 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 동안 평락은 회장님의 약을 준비했어요. 아침 8시 30분에 드셔야 할 혈압약 2알, 9시에 드실 당뇨약 1알, 그리고 10시에 드실 심장약 1알. 평락은 약통들을 작은 주머니에 넣고 시간표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은 분 단위로 관리되어야 했고 평락은 그 시간표를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자 평락은 운전석에 다시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6시 15분이었어요. 회장님이 출발하시는 7시까지는 아직 45분이 남아 있었죠. 평락은 라디오를 켰습니다. 클래식 음악 채널이 흘러나왔어요. 쇼팽의 녹턴이었습니다. 평락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운전대를 잡은 그의 손가락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새끼손가락. 마치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듯 그의 손가락들은 쇼팽의 멜로디를 따라 춤을 췄습니다. 평락은 눈을 감았어요.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성북동 차고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 베를린의 한 연주홀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수백 개의 좌석이 가득 찬 홀, 그 앞에 놓인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 스포트라이트가 자신을 비추고 관객들의 숨소리마저 들릴 듯한 정적 속에서 평락은 첫음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삐소리가 나면서 평락의 환상은 깨졌어요. 그는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는 여전히 차가운 차고 벽과 검은색 세단만이 있었죠. 평락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굳은 살이 박힌 손, 오일 자국이 손톱 밑에 끼어 있는 손, 어제 타이어를 갈다가 긁힌 자국이 남아있는 손. 이것이 피아니스트의 손이었을까요? 평락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30년 전 평락은 독일 베를린 음악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한 천재 피아니스트였어요. 절대음감을 타고났고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쳤죠. 16살에 국내 콩쿠르에서 우승했고 19살에 독일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교수들은 평락을 차세대 거장이라고 불렀고 동기들은 그를 질투했죠.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유학 2년차 겨울, 평락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트럭이 빙판길에서 미끄러져 평락을 덮쳤고 그는 병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손 약지와 새끼손가락에 신경이 손상됐어요. 재활을 받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손가락은 움직였지만 예전만큼 정교하지 않았어요. 트리를 칠 때 미세하게 떨렸고 빠른 패시지를 연주할 때 박자가 어긋났죠. 일반인들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차이였지만 평락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무대 위에 서는 것을 포기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평락은 이것저것 일을 했습니다. 피아노 조율사로 일하기도 했고 음악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항상 무언가가 그를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무대에 서지 못하는 피아니스트라는 정체성, 날개가 잘린 새처럼 땅 위만 걷는 살. 그러다 10년 전 평락은 박영수 회장의 운전기사가 됐어요. 처음에는 임시직이었습니다. 하지만 평락의 꼼꼼함과 성실함을 눈여겨본 회장이 정식 채용을 제안했고 평락은 받아들였죠. 돈이 필요했거든요.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자신의 생계비. 평락은 라디오를 껐습니다. 더 이상 음악을 듣고 싶지 않았어요. 듣고 있으면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거든요. 그는 차에서 내려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택 뒤편에 있는 작은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지만 하늘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평락은 정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었죠. 6시 50분이 되자 평락은 다시 차고로 돌아왔습니다. 회장님이 곧 나오실 시간이었어요. 그는 차 문을 열고 뒷좌석을 마지막으로 점검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고 좌석 시트는 부드러웠죠. 정확히 7시 저택의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박영수 회장이 나타났어요. 78살의 회장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어요. 평락은 재빨리 차 문을 열고 회장을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조심하세요. 박 회장은 대답 없이 뒷좌석에 앉았어요. 평락은 회장의 다리를 조심스럽게 차 안으로 들이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었죠. 차가 출발하자 박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병원 가기 전에 본사에 들러야 해. 이사회가 있거든. 알겠습니다, 회장님. 평락은 룸미러로 회장의 얼굴을 슬쩍 봤어요. 회장은 창밖을 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공허했습니다. 평락은 알고 있었어요. 박 회장이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는 것을요. 석 달 전 평락은 우연히 회장님과 주치의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췌장암 말기, 남은 시간은 6개월. 수술도 항암 치료도 소용없다는 의사의 말에 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였죠. 그 이후로 박 회장은 더욱 까칠해졌습니다.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일이 잦아졌고 평락에게도 종종 날카로운 말을 했어요. 하지만 평락은 이해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은 나약해지고 그 나약함을 감추기 위해 더 강한 척하게 된다는 것을요. 차는 성북동 언덕길을 내려가 시내로 향했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도로는 붐볐어요. 평락은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급출발도 급정거도 하지 않았죠. 회장님의 몸이 흔들리지 않도록 최대한 부드럽게 운전했어요.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을 때 평락은 다시 룸미러를 봤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감고 계셨어요.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평락은 문득 궁금했어요. 저 사람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하고 싶으실까? 하지만 평락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신은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 박 회장은 먼저 내렸습니다. 평락은 재빨리 차에서 내려 회장을 부축하려 했지만 회장은 손을 뿌리쳤어요. 필요 없어. 혼자 갈 수 있어. 평락은 물러섰습니다. 회장은 지팡이의 의지에
천천히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평락은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이 나라 재계를 주름잡던 거인이 이제는 바람에 꺾일 듯 위태로운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평락은 차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이사회는 보통 2시간 정도 걸렸어요. 그 시간 동안 평락은 차 안에서 대기해야 했죠. 평락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된 수첩이었어요. 표지는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해졌죠. 평락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독일 유학 시절의 사진이 붙어 있었어요. 21살의 평락이 피아노 앞에 앉아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때의 평락은 눈빛이 달랐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는 눈빛. 평락은 사진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난 어디서 잘못된 걸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차 안은 고요했고 평락은 홀로 앉아 30년 전의 자신을 바라봤어요.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평락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평락은 눈물을 닦았어요. 울 시간이 없었거든요. 회장님이 곧 나오실 테고 그럼 다시 운전대를 잡아야 했으니까요. 평락은 수첩을 닫고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룸미러를 통해 자신의 얼굴을 봤어요. 49살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평락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도 살아남았네. 그렇게 평락의 하루는 계속됐습니다. 끝없이 반복되는 그림자 같은 하루가. 이틀 후 토요일 오후 평락은 회장님의 저택 거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자리 잡고 있었어요. 먼지가 쌓인 피아노 뚜껑을 보며 평락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악기가 그저 장식품처럼 방치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웠거든요. 평락이 피아노 주변을 닦고 있을 때 갑자기 현관 쪽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락은 고개를 들었어요. 집사 김 씨가 허둥지둥 거실로 들어왔죠. 평락 씨, 회장님께서 거실로 오시래요. 그리고 피아노 주변을 정리하라고 하십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잘 모르겠어요. 아침부터 변호사님이랑 통화하시더니 갑자기 공고를 내셨대요. 평락은 의아했지만 서둘러 피아노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의자를 반듯하게 놓고 악보대에 먼지를 닦았어요. 그러는 사이 박 회장이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안색이 더 나빠 보였어요. 입술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평락은 재빨리 회장을 부축해 소파에 앉도록 도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회장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회장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최 기사. 네, 회장님. 오늘부터 이 집에 사람들이 많이 올 거야. 피아니스트들 말이지. 평락은 놀랐습니다. 피아니스트라니요. 회장님이 갑자기 왜 피아니스트들을 부르신다는 걸까요?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박 회장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락이 본 적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움 같기도 하고 절박함 같기도 한 눈빛이었죠. 내가 찾는 곡이 하나 있어. 어릴 적 어머니가 불러주시던 노래인데 제목도 모르고 악보도 없지. 하지만 그 멜로디만은 또렷이 기억하고 있어. 평락은 숨을 죽이고 회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 전쟁 때였어. 내가 8살이었지. 피난길에 어머니랑 헤어졌거든. 눈보라가 몰아치던 밤이었어.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어머니 손을 놓쳤고 다시는 찾지 못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8살 노인의 목소리에서 8살 소년의 울음이 묻어났어요. 그날 밤 어머니는 내게 자장가를 불러주셨어. 추워서 떨고 있던 나를 안아주시면서 말이야. 그게 마지막이었어. 그 노래가 어머니와 함께한 마지막 순간이었단 말이지. 평락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회장님의 까칠함 뒤에 이런 아픔이 숨어 있었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곡을 찾으려 하시는 거군요. 그래.
죽기 전에 그 노래를 한 번만 더 듣고 싶어. 제대로 된 피아노 연주로 말이야. 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평락에게 건네줬어요. 이게 뭐예요? 공고문이야. 오늘 아침 주요 일간지에 실렸지. 내가 찾는 그 멜로디를 완벽하게 연주하는 사람에게 10억 원을 주겠다는 내용이야. 평락은 깜짝 놀라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말로 공고문이었어요.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적혀 있었죠. 회장님, 이건 너무. 돈은 문제가 아니야. 난 이미 시한부야.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 그 전에 꼭 그 노래를 들어야 해. 평락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의 눈빛이 너무나 절실했거든요. 그날 오후 4시부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공고를 본 피아니스트들이 10억 원에 눈이 멀어 찾아온 거예요. 유명 음대 교수, 콩쿠르 입상자, 젊은 신예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왔습니다. 평락은 문 밖에서 대기하며 그들을 안내했어요. 첫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서울대 음대 교수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는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러낸 그 선율은 슬프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곡이야. 느리고 조용하게 흐르다가 중간에 조금 빨라지지. 그러다 마지막에는 다시 잔잔해져. 교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마디 치지도 않아 박 회장이 손을 들어 멈췄어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회장님, 제가 조금 더 변형을 해보겠습니다. 교수는 다시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다른 버전이었어요. 하지만 박 회장은 여전히 고개를 저었죠. 영혼이 없어. 당신이 치는 건 그냥 음표일 뿐이야. 내가 찾는 건 그게 아니라고. 교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물러났어요. 두 번째로 들어온 사람은 20대 후반의 여성 피아니스트였습니다. 국제 콩쿠르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했어요. 그녀는 자신 있게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평락은 문틈으로 그녀의 연주를 들었어요. 기교는 뛰어났습니다. 손놀림도 빨랐고 음색도 깨끗했죠. 하지만 평락의 귀에는 뭔가 어색하게 들렸어요. 왼손 반주의 박자가 미세하게 앞서고 있었고 페달 사용이 과했습니다. 박 회장도 느낀 모양이에요. 연주가 끝나자마자 회장은 탁자 위에 재떨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재떨이는 피아노 옆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어요. 나가. 당장 나가란 말이야. 여성 피아니스트는 겁에 질려 황급히 나갔습니다. 평락은 재빨리 거실로 들어가 깨진 재떨이를 치웠어요. 회장님, 진정하세요. 건강에 안 좋으십니다. 박 회장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기댔습니다.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날 저녁까지 총 15명의 피아니스트가 왔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박 회장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멜로디 자체를 잘못 이해했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없는 기계적인 연주를 했죠. 박 회장은 점점 더 화를 냈고 나중에는 연주를 듣다가 중간에 그만두라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평락은 복도에 서서 지켜봤어요. 피아니스트들이 하나씩 실망한 표정으로 나갈 때마다 평락의 마음도 무거워졌습니다. 회장님의 절박함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마지막 피아니스트가 떠나고 저택은 조용해졌습니다. 평락은 거실로 들어가 정리를 시작했어요. 깨진 물건들을 치우고 흩어진 의자를 제자리에 놓았죠. 박 회장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 같지는 않았어요. 평락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방으로 가셔야 할 시간입니다. 박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최 기사. 네, 회장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라는 걸까? 평락은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회장님.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에 크고 작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박 회장은 피아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어머니는 음악가가 아니었어. 그냥 평범한 시골 안악이었지. 하지만 그분이 불러주신 그 노래는 세상 어떤 명곡보다 아름다웠어. 왜냐하면 거기에는 진짜 사랑이 담겨 있었으니까. 평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알았어요. 회장님이 찾는 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 안에 담긴 어머니의 사랑, 그 따뜻함, 그 간절함이었던 거죠. 평락은 회장을 부축해 침실로 모셨습니다. 회장은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 그 멜로디를 흥얼거렸어요. 낮고 떨리는 목소리로 마치 기도하듯이. 평락은 회장의 방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향했어요. 정리가 덜 끝난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 피아노가 보고 싶었거든요.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평락은 피아노 앞에 섰어요. 건반을 내려다보며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공중에서 보이지 않는 건반을 누르듯이요. 그때 평락의 머릿속에 회장님이 흥얼거리던 멜로디가 떠올랐습니다. 단순하지만 아름다운 선율이었어요. 평락은 절대음감으로 그 멜로디를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평락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피아노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게 한 음을 눌렀어요. 띵! 맑은 음색이 거실에 퍼졌습니다. 평락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느끼는 피아노 건반의 감촉. 그것은 마치 오랜 친구를 다시 만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평락은 더 이상 치지 않았어요.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는 의자에서 일어나 피아노 뚜껑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거실을 나서며 중얼거렸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그 노래를 찾아줄 거예요, 회장님. 하지만 평락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 원하는 건 단순히 정확한 멜로디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영혼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런 연주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흔치 않다는 것도요. 평락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방 책상 서랍에서 낡은 조율 도구들을 꺼내 하나씩 만졌어요. 30년 동안 간직해온 이 도구들은 이제 평락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그날 밤 평락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회장님의 슬픈 눈빛과 그 멜로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평락은 생각했어요. 만약 자신의 손가락이 온전했다면 혹시 그 노래를 회장님께 들려드릴 수 있었을까 하고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평락의 시대는 이미 끝났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 회장의 저택에는 30명이 넘는 피아니스트가 찾아왔어요.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단 한 명도 회장이 원하는 그 멜로디를 제대로 연주하지 못했죠. 평락은 매일 그들의 연주를 문 밖에서 들었습니다. 어떤 연주는 기교가 뛰어났고 어떤 연주는 감정이 풍부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이 찾는 그 영혼은 없었습니다. 평락은 그걸 알았어요. 절대음감으로 모든 음을 정확히 듣는 평락의 귀에는 그들의 연주가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거든요. 그날은 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평락은 저택 앞마당에서 회장님의 차를 세차하고 있었죠. 빗물이 차체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평락은 꼼꼼하게 닦아냈습니다. 저녁 8시쯤 저택 정문이 요란하게 열렸습니다. 평락은 고개를 들었어요. 붉은색 스포츠카가 마당으로 들어왔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박상훈, 회장님의 조카였습니다. 상훈은 35살이었어요. 회장님의 여동생 아들로 회사 이사직을 맡고 있었죠. 하지만 일은 거의 하지 않고 놀기만 했습니다. 회장님의 재산만 노리는 건달 같은 인물이었어요. 평락은 상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상훈은 평락을 비롯한 직원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평락은 표정을 감추고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도련님. 상훈은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술에 취한 게 분명했어요.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죠. 야, 최 기사. 내 차 세차는 언제 할 거야? 지금 회장님 차를 하고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하라고. 내 차가 더 급하단 말이야. 평락은 참았습니다. 상훈과 말다툼을 하면 결국 자신만 손해였거든요. 평락은 고개를 숙이고 대답했어요. 알겠습니다. 평락이 회장님 차를 마저 닦으려는데 상훈이 갑자기 평락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평락은 비에 젖은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이 무릉덩이에 떨어졌죠. 뭐 하는 거야, 이 느림보. 내가 지금 당장 하라고 했잖아. 평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과 손바닥에 찰과상이 생겼지만 평락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수건을 주워들었죠. 죄송합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평락이 상훈의 차로 향하려는 순간 상훈이 평락의 가방을 발로 찼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쓰러지며 안에 들어있던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락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방에서 나온 것은 낡은 피아노 조율 도구들이었거든요. 조율망치, 음차, 펠트 조각들. 30년 동안 평락이 소중히 간직해온 물건들이 빗물 고인 바닥에 뒹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 21살의 평락이 피아노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상훈은 사진을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 비웃듯 웃었어요. 이게 뭐야? 운전기사 주제의 피아노라니. 웃기고 있네. 평락은 재빨리 사진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상훈이 사진을 높이 들어 올렸어요. 돌려주십시오. 야, 이거 봐. 운전기사가 예술가 흉내를 내고 있었네. 너 혹시 우리 집 피아노 만지작거린 거 아니야? 그런 적 없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상훈은 사진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사진이 무릉덩이에 떨어져 젖었어요. 평락은 황급히 사진을 주웠습니다. 손이 떨렸죠. 도련님, 제발 그만하십시오. 닥쳐. 내가 감히 나한테 명령해? 상훈은 평락에게 다가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상훈은 평락의 멱살을 잡았죠. 너 같은 놈이 예술을 운운하는 게 우습다는 거야. 너는 그냥 운전이나 하면서 평생 살면 돼. 알았어? 평락은 참았습니다. 주먹을 쥐었지만 휘두르지는 않았어요. 상훈은 회장님의 조카였고 평락은 그저 고용된 운전기사일 뿐이었으니까요. 상훈은 평락을 밀쳐냈습니다. 평락이 다시 바닥에 넘어지자 상훈은 비웃으며 조율도구들을 발로 찼어요. 조율망치가 배수구 쪽으로 굴러갔고 음차는 무릉덩이에 빠졌죠. 이런 쓰레기나 줍고 있으니까 내 인생도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때였습니다. 상훈이 평락의 손을 밟았어요. 정확히는 오른손 등을 구두굽으로 짓밟았죠. 으악! 평락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손등에서 시작해 팔 전체로 퍼졌어요. 상훈은 힘을 주어 더 세게 밟았습니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나한테 대들지 마. 알았어? 상훈은 발을 떼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락은 바닥에 주저앉아 손등을 감싸 안았어요. 피는 나지 않았지만 붓기 시작했고 손가락을 움직이기가 힘들었죠. 하지만 평락이 더 괴로웠던 건 손의 통증이 아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조율 도구들이었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정체성이었던 그 도구들이 더러운 빗물 속에서 뒹굴고 있었습니다. 평락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도구들을 주었어요. 조율망치는 배수구 옆에서, 음차는 무릉덩이에서, 펠트 조각들은 여기저기 흩어진 곳에서. 평락은 아픈 손으로 조심스럽게 그것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진을 주었어요. 물에 젖어 구겨진 사진 속에서 21살의 평락이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지금의 평락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느껴졌어요. 평락은 가방을 메고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죠. 작은 방문을 열고 들어가 불을 켰습니다.
방은 좁았습니다. 싱글 침대 하나와 작은 책상, 그리고 옷장 하나가 전부였어요. 평락은 책상 위에 가방을 올려놓고 하나씩 도구들을 꺼냈습니다. 먼저 수건으로 물기를 닦았어요. 조율망치의 금속 부분이 녹슬까봐 조심스럽게 닦았죠. 음차도 깨끗이 닦고 펠트 조각들도 펼쳐서 말렸습니다. 도구들을 다 닦고 나서 평락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은 물에 젖어 색이 바래져 있었어요. 평락은 휴지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흡수했습니다. 그리고 책 사이에 끼워 말리기 시작했죠.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평락은 자신의 오른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어요. 손가락을 움직이려니 통증이 왔죠. 평락은 서랍에서 파스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손등에 발랐어요. 차가운 감촉이 통증을 조금 누그러뜨렸습니다. 평락은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손으로 다시는 피아노를 칠 수 없을 거라고요. 이미 사고로 망가진 손이었지만 오늘 일로 더욱 상처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평락을 더 아프게 한 건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어요. 상훈이 내뱉은 말들이었습니다. 운전기사 주제에 예술가 흉내를 낸다는 그 말. 평락은 그 말이 사실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이미 피아니스트가 아니었습니다. 30년 전에 그 꿈은 끝났어요. 지금의 평락은 그저 운전기사일 뿐이었죠. 낡은 조율도구를 간직한다고 해서 과거의 영광이 돌아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평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상훈의 목소리가 맴돌았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평락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에는 조율 도구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락은 조율 망치를 꺼냈습니다. 손에 쥐고 빛에 비춰봤어요. 30년 동안 사용한 도구였지만 평락은 늘 깨끗하게 관리했습니다. 금속 부분은 여전히 빛났고 손잡이는 매끄러웠죠. 평락은 조율 망치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아직은 버릴 수 없어. 이게 내 전부니까. 평락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죠. 평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이 도구들을 다시 제대로 사용할 날이 올 거라고요. 비록 무대에 서지는 못하더라도 피아노를 조율하고 음악을 만드는 일에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언제일지는 평락도 알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평락에게는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으니까요. 평락은 창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어요. 이번에는 잠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잠 속에서도 평락은 피아노 건반을 치는 꿈을 꿨죠.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리고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는 꿈. 하지만 꿈속에서도 평락의 손은 떨렸고 연주는 중간에 끊겼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평락의 손등 멍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손가락을 움직일 때마다 여전히 통증이 왔죠. 평락은 그 통증을 참으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날은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건강검진 때문에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며칠 동안 병원에서 지내셔야 한다고 했죠. 저택에는 집사와 요리사, 그리고 평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평락은 저녁 10시쯤 자신의 방에 있었어요. 책상에 앉아 조율 도구를 닦고 있었죠. 매일 밤 하는 일과였습니다. 도구를 닦으면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거든요. 그때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락은 귀를 기울였어요. 거실 쪽에서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평락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죠. 거실로 가는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평락은 조용히 걸어갔어요. 거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상훈이 거실에 있었어요. 그는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피아노 앞을 서성이고 있었죠. 젠장, 10억이라니.
그 돈이면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상우는 피아노 건반을 마구 내리쳤습니다. 불협화음이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평락은 그 소리를 듣고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늙은이가 죽기 전에 그 돈을 다 날려버릴 셈이야? 말도 안 돼. 상우는 계속 건반을 두들겼습니다. 아무렇게나 누르는 소리는 음악이 아니라 소음에 가까웠어요. 평락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아름다운 악기가 저렇게 취급받다니요. 상우는 피아노를 치다가 지쳤는지 소파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곧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평락은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상훈의 코 고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이어지자 평락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갔죠. 평락은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건반을 내려다보니 여기저기 지문이 묻어 있었어요. 평락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반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건반을 닦으면서 평락은 한 음씩 조심스럽게 눌러봤어요.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살짝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음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죠. 평락의 절대음감이 포착한 차이였습니다. 일반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의 미세한 음정 차이였지만 평락에게는 분명하게 들렸어요. 평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피아노는 조율이 필요했어요. 아마 1년 이상 방치된 것 같았죠. 상훈이 아까 마구 쳤기 때문에 더 망가졌을지도 몰랐습니다. 평락은 소파에서 자고 있는 상훈을 봤어요. 여전히 깊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락은 결심했어요. 이 피아노를 조율하기로요. 평락은 재빨리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조율도구 가방을 들고 다시 거실로 내려왔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키면 큰일이었거든요. 하지만 평락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음악에 대한 갈망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손가락이 건반을 만지고 싶어서 근질거렸죠. 평락은 피아노 뚜껑을 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지 않도록요. 피아노 내부가 드러났어요. 수많은 현과 해머들이 정교하게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평락은 조율 망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음차를 쳐서 기준음을 만들었어요. 라 음의 진동수, 정확히 440Hz였습니다. 평락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조율 망치로 조율핀을 미세하게 돌리며 음정을 맞춰 나갔어요. 한 음씩, 한 옥타브씩 전체 88개의 건반을 조율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1시가 되고 자정이 지났어요. 평락은 쉬지 않고 조율을 계속했습니다. 손등의 통증도 잊었죠. 지금 이 순간만큼은 평락이 다시 음악가가 된 것 같았어요. 새벽 2시가 되자 조율이 거의 끝나갔습니다. 평락은 마지막 음을 확인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모든 음이 정확한 음정으로 맞춰져 있었죠. 평락은 피아노 뚜껑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건반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렸어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평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거의 속삭이듯이 한 음을 눌렀어요. 띵! 맑고 투명한 음색이 울려 퍼졌습니다. 완벽하게 조율된 소리였어요. 평락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완벽한 피아노 소리였거든요. 평락은 천천히 건반을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찾던 그 멜로디였어요. 회장님이 흥얼거리던 그 자장가를 평락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느리고 조용한 멜로디였어요. 마치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부르는 자장가 같았죠. 평락의 손가락은 건반 위를 부드럽게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락이 이 곡을 연주하는데 뭔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예전에 들어본 것 같은 느낌이었죠. 평락은 연주를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린 시절 평락의 아버지가 이 곡을 흥얼거렸던 기억이 났습니다. 평락의 아버지는 한국 전쟁 참전 용사였어요.
전쟁터에서 동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든 곡이라고 했었죠. 그 곡이 바로 이 자장가였습니다. 평락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박 회장의 어머니가 부른 노래가 아버지가 만든 곡일까요? 전쟁통에 퍼진 노래였으니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어요. 평락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은 감정을 담아서요. 아버지의 기억, 회장님, 어머니의 사랑, 전쟁의 슬픔, 모든 것이 이 멜로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평락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평락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이 곡을 연주해야 한다는 것을요. 회장님께 이 노래를 들려드려야 한다는 것을요. 하지만 평락은 두려웠습니다. 자신은 운전기사일 뿐이었어요. 회장님 앞에서 감히 피아노를 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망가진 손으로 완벽한 연주를 할 수 있을까요? 평락은 자신의 오른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멍이 남아 있었고 손가락은 뻣뻣했어요. 하지만 방금 전 연주는 완벽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고 음도 정확했죠. 평락은 다시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연주했어요. 이번에도 완벽했습니다. 평락은 놀랐어요. 어쩌면 자신의 손이 회복된 건 아닐까요? 아니었습니다. 평락은 알았어요. 손이 회복된 게 아니라 이 곡이 특별한 거였습니다. 이 자장가는 기교가 필요한 곡이 아니었어요. 필요한 건 진심이었죠. 평락은 피아노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조율도구를 챙겼어요. 소파에서는 여전히 상훈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락은 거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어요. 푸른 달빛이 복도를 비추고 있었죠. 평락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율도구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어요.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평락은 결심했습니다. 회장님이 병원에서 돌아오시면 그때 용기를 내서 말씀드리겠다고요. 자신이 그 곡을 알고 있다고, 연주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 순간 평락은 문득 두려워졌습니다. 만약 자신의 연주가 회장님을 만족시키지 못한다면 어떡하죠? 만약 10억 원을 노리는 사기꾼으로 오해받는다면요? 평락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생각이 너무 많았어요. 일단 자고 나서 다시 생각하기로 했죠. 평락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 자장가 멜로디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평락은 꿈을 꿨어요. 무대 위에 선 자신의 모습을 꿨습니다. 수백 명의 관객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연주는 완벽했고 관객들은 박수를 보냈어요. 꿈속에서 평락은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미소였죠. 이틀 후 토요일 박 회장이 병원에서 돌아왔습니다. 평락은 병원 앞에서 회장을 모셨어요. 회장의 얼굴은 더욱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입술은 창백했고 걸음걸이도 훨씬 느려졌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회장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기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평락은 조심스럽게 회장을 부축해 차에 태웠습니다. 차 안에서 회장은 계속 기침을 했어요. 마른 기침이 멈추지 않았죠. 평락은 룸미러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은 손수건으로 입을 막고 있었는데 손수건에 붉은 핏자국이 묻어났어요. 평락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세가 많이 악화된 게 분명했어요. 평락은 더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차가 조금이라도 덜컹거리지 않도록요. 저택에 도착하자 집사 김 씨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무언가 걱정스러운 일이 있는 것 같았죠. 회장님, 댁에 손님이 오셨습니다. 손님? 네, 상훈 도련님과 변호사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평락도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상훈이 변호사와 함께 왔다는 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평락은 회장을 부축해 거실로 모셨습니다. 거실에는 상훈과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는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삼촌, 오셨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상훈의 목소리는 달콤했지만 평락은 그 속에 숨은 거짓을 알 수 있었어요. 상훈은 회장의 건강 따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재산만 노리고 있었죠. 무슨 일이냐? 박 회장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여전히 위험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 별일 아니에요. 그냥 삼촌 건강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미리미리 정리할 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상훈은 변호사를 가리켰습니다. 이분은 김 변호사님이세요. 유언장 작성을 도와주실 거예요. 박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어요. 평락은 회장 옆에 서서 지켜봤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작성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상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도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 변호사에게 맡겨뒀어. 너는 신경 쓰지 않아도 돼. 하지만 삼촌, 가족으로서 제가 도와드려야죠. 필요 없어. 나가거라. 박 회장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상훈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분노가 얼굴에 드러났지만 참으려 애쓰는 게 보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상훈과 변호사는 거실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평락은 느꼈어요. 저들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그날 밤 11시 평락은 차고에서 차를 정비하고 있었습니다. 오일을 교환하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는 중이었어요. 그때 저택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평락은 차고 문틈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상훈과 그 변호사였어요. 평락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안 돼요, 도련님. 이건 너무 위험합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시끄러워. 돈은 받고 싶으면서 겁은 왜 내는 거야? 하지만 회장님 건강이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기다리면 기다릴 시간이 없어. 늙은이가 죽기 전에 재산을 다 기부해버리면 어떡하라고. 평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상훈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린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가짜 유언장이에요. 회장님 서명을 위조해서. 그게 아니야, 이 멍청아. 위조는 나중에 들킬 수 있어. 직접 사인을 받아야 해. 어떻게요? 회장님이 절대 서명하지 않으실 텐데요. 상훈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면제를 탄 음료를 드리는 거야.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손을 잡고 서명하게 만드는 거지. 평락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범죄였어요. 명백한 사기였죠. 그리고 상훈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산소호흡기 밸브를 조금만 조절하면 돼. 늙은이 상태가 지금도 안 좋으니까 자연사처럼 보일 거야. 평락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상훈이 지금 살인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도련님, 그건 너무. 겁먹지 마. 어차피 곧 죽을 사람이야. 우리가 조금 앞당기는 것뿐이야. 그리고 너한테도 3억은 주겠다고 했잖아. 변호사는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제 실행할 겁니까? 내일 밤. 일요일이니까 직원들도 다들 쉬잖아. 그때가 기회야. 두 사람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락은 차고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평락은 생각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대화를 엿들은 것뿐이었죠. 게다가 상훈은 회장의 조카였고 평락은 그저 운전기사였습니다. 누가 평락의 말을 믿어줄까요? 평락은 회장님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밤 상훈이 실행에 옮기기 전에 막아야 했어요. 다음 날 일요일 평락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저녁 6시쯤 상훈이 평락을 불렀습니다. 최 기사, 내 차 세차 좀 해줘. 지금 당장. 지금요? 저녁 먹을 시간인데. 시끄러워.
내가 지금 하라면 하는 거야. 평락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거절하면 의심받을 수 있었어요. 평락은 차고로 향했습니다. 세차를 하는 동안 평락은 계속 저택을 바라봤어요. 불안했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혼자 계신데 상훈이 뭔가 하는 건 아닐까요? 1시간쯤 지나 세차를 끝내고 평락은 저택으로 뛰어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회장님 방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방 앞에 상훈과 변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평락이 소리치자 상훈이 돌아봤어요. 그의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너는 상관없어. 썩 물러나. 안 됩니다.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하려는 겁니까? 평락이 다가가려 하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평락을 붙잡았습니다. 상훈이 미리 고용한 경비원 2명이었어요. 나요. 나 달라고요. 평락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원들은 평락을 끌고 갔어요. 계단을 내려가 지하실로 향했죠. 제발 회장님을 해치지 마세요. 평락의 외침은 메아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경비원들은 평락을 지하실에 밀어넣고 문을 잠갔어요. 지하실은 어둡고 차갑습니다. 평락은 문을 두드렸어요. 열어요. 제발 문 좀 열어달라고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평락은 주저앉았어요. 무력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평락은 자신의 주머니를 만졌습니다. 조율 망치가 들어 있었어요. 평락은 망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문 경첩을 보았죠. 낡은 지하실 문이었습니다. 경첩도 녹슬어 있었어요. 평락은 조율 망치로 경첩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땅, 땅, 땅. 손이 아팠지만 평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을 지켜야 했어요. 30년 동안 망가진 손으로 살아왔던 평락이었지만 지금만큼은 이 손이 힘을 내주기를 바랐습니다. 10분쯤 지나자 경첩 하나가 부러졌습니다. 평락은 계속 두들겼어요. 20분 후 2번째 경첩도 부러졌죠. 평락은 온 힘을 다해 문을 밀었습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어요. 평락은 지하실을 빠져나와 계단을 뛰어 올랐습니다. 2층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평락은 회장님 방으로 달려갔어요. 문을 열었을 때 평락이 본 것은 끔찍한 광경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침대에 누워 계셨어요. 얼굴은 더욱 창백했고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죠. 상훈은 회장의 손을 잡고 서류에 억지로 사인을 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세요. 평락이 소리치며 뛰어들었습니다. 평락이 방으로 뛰어들자 상훈이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침대에 누워 계신 박 회장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죠. 아직 살아계셨습니다. 이 자식이 어떻게...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평락은 회장님께 달려가려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평락의 팔을 붙잡았죠. 나요. 평락은 팔을 뿌리쳤습니다. 변호사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평락은 침대로 다가가 회장님을 살폈습니다. 박 회장의 얼굴은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호흡은 가늘었지만 규칙적이었습니다. 평락은 침대 옆 탁자를 봤어요. 빈 컵이 놓여 있었고 희미한 약 냄새가 났죠. 수면제를 탄 게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평락이 회장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눈을 뜨지 못했어요. 약 때문에 깊은 잠에 빠진 상태였죠. 너 이 자식, 감히. 상훈이 평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주먹이 평락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어요. 평락은 재빨리 고개를 돌렸지만 주먹이 평락의 뺨을 스쳤습니다. 입술이 찢어지며 피가 흘렀어요. 평락은 비틀거렸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상훈의 팔을 잡고 비틀었어요. 상훈이 비명을 지르며 무릎을 꿇었죠. 으악, 나. 회장님께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평락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상훈은 이를 악물며 대답했어요. 어차피 죽을 사람이야. 내가 조금 앞당긴 것뿐이라고. 평락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회장님을 죽이려 했던 거예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악마 같은 놈. 평락이 상훈을 밀쳐냈습니다. 상훈은 바닥에 넘어졌어요. 변호사는 겁에 질려 방 구석으로 물러났죠. 평락은 회장님을 다시 살폈습니다. 숨은 쉬고 있었지만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평락은 산소호흡기를 확인했습니다. 밸브가 조작되어 있었어요. 산소 공급량이 평소보다 훨씬 적게 설정되어 있었죠. 평락은 재빨리 밸브를 원래대로 돌렸습니다.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기 시작했어요. 회장의 호흡이 조금씩 안정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어요. 평락은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평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때 상훈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방 안에 있던 화병이 들려 있었어요. 이 자식, 다 망쳐놨어. 상훈이 화병을 들고 평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락은 회장을 보호하기 위해 몸을 돌렸어요. 화병이 평락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땅! 날카로운 통증이 등에서 퍼졌습니다. 평락은 비명을 삼키고 버텼어요. 화병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이 부서졌죠. 당신은 미쳤어요. 평락이 소리쳤습니다. 상훈은 미친 듯이 웃었어요. 그래, 미쳤지. 내 돈을 빼앗으려는 놈들은 다 없애버릴 거야. 상훈이 다시 평락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평락은 결심했습니다. 이곳에서 싸워봤자 회장님만 위험해질 뿐이었어요. 회장님을 깨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평락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이었죠. 평락은 상훈을 피해 방문을 향해 뛰었습니다. 상훈이 평락을 붙잡으려 했지만 평락이 더 빨랐어요. 어디가? 평락은 복도를 달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 1층 거실로 향했어요. 상훈이 뒤에서 쫓아왔죠. 거실에 도착한 평락은 피아노를 봤습니다. 검은색 그랜드 피아노가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평락은 피아노로 달려갔습니다. 회장님, 들리십니까? 평락은 피아노 앞에 앉으며 소리쳤습니다. 2층에서 들릴지 확실하지 않았지만 평락은 외쳤어요. 어머니의 노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평락의 손이 건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30년간 무대를 떠났던 손, 사고로 망가진 손, 상훈에게 밟혀 멍든 손. 하지만 평락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첫 음을 눌렀어요. 땅! 거실 전체를 흔드는 강렬한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락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자장가. 평락의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만든 곡이자 박 회장의 어머니가 불러주셨던 그 노래였습니다. 평락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걸었어요. 느리고 조용한 멜로디가 흘러나왔죠. 그때 상훈이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벽에 걸려있던 골프채가 들려 있었어요. 닥쳐. 연주 따위 하지 마. 상훈이 골프채를 휘두르며 평락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평락은 몸을 피했지만 연주는 멈추지 않았어요. 골프채가 피아노 옆을 스쳤습니다. 평락은 계속 연주했습니다. 손가락은 떨렸지만 음은 정확했어요. 멜로디는 점점 깊어졌고 감정은 더욱 진해졌죠. 상훈이 다시 골프채를 휘둘렀습니다. 이번에는 평락의 어깨를 맞췄어요. 평락은 신음을 흘렸지만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만해. 상훈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평락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크게, 더 강렬하게 연주했습니다. 곡은 중간 부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조금 빨라지는 부분이었어요. 평락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달렸습니다. 오른손에 멍든 손가락이 아팠지만 평락은 개의치 않았어요. 음악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복도로, 계단으로, 2층으로 퍼져나갔죠. 평락은 느낄 수 있었어요. 이 음악이 회장님께 닿고 있다는 걸요. 상훈은 평락을 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평락은 마치 방어막에 둘러싸인 것처럼 연주에 몰입해 있었어요. 상훈의 공격도 협박도 평락을 막을 수 없었죠. 곡이 절정으로 치달았습니다.
평락의 손가락이 격렬하게 움직였어요. 온몸이 땀으로 젖었고 입술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평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2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발자국 소리가 났습니다. 평락은 계속 연주했습니다. 곡은 이제 마지막 부분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다시 느려지고 조용해지는 부분이었죠. 계단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어요. 평락은 룸미러처럼 피아노 뚜껑에 비친 모습을 봤습니다. 박 회장이었습니다. 회장은 산소호흡기를 떼어낸 채 계단을 붙잡고 천천히 내려오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상훈도 회장을 봤습니다. 그는 경악한 표정으로 뒤로 물러났어요. 삼촌. 박 회장은 상훈을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평락과 피아노만 바라봤어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락은 마지막 음을 연주했습니다. 길게 여운을 남기며 사라지는 음이었어요. 거실은 고요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회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없이 서 있기 힘들었지만 회장은 꿋꿋이 서서 평락을 바라봤어요. 이게 그 노래였어. 잃은 년을 찾아 헤맨 그 노래. 평락은 피아노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은 편안했어요. 평락은 회장님께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박 회장은 평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평락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자네가 이 곡을 알고 있었어? 네, 회장님. 제 아버지가 만든 곡입니다. 전쟁 중에 동료들을 위로하기 위해 만드셨다고 들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락을 끌어안았어요. 고맙네. 정말 고맙네. 그 순간 상훈이 도망치려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며 경찰들이 들어왔어요. 집사 김 씨가 신고했던 거였습니다. 박상훈 씨 체포합니다. 상훈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들이 상훈과 변호사를 체포해 끌고 갔어요. 평락은 회장을 소파에 앉혔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경찰이 상훈과 변호사를 데리고 나간 후 저택은 고요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평락은 회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죠.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 후에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최 기사. 네, 회장님. 자네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나? 최진수입니다. 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평락의 손을 잡았어요. 최진수? 그 이름 들어본 적이 있네. 전쟁 중에 우리 부대에 최진수라는 분이 계셨어. 항상 노래를 만들어 부르시던 분이었지. 평락도 놀랐습니다. 회장님이 아버지를 알고 계셨다니요. 그분이 내 아버지일지도 모릅니다. 아버지께서 전쟁에 참전하셨다고 들었어요. 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분은 좋은 분이셨네. 추운 전쟁터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지. 노래로 말이야. 평락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감격스러웠어요. 박 회장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고르고 있었어요. 평락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님, 병원에 가셔야 합니다. 아니야. 지금은 안 돼.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그 눈빛은 평소보다 더 또렷했어요. 최 기사, 아니 평락 씨. 부탁이 있네. 말씀하십시오. 그 곡을 다시 한번 쳐주게. 제대로 온전히 들려주게. 평락은 망설였습니다. 회장님의 건강이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평락은 일어나 피아노 앞으로 갔습니다. 의자에 앉아 건반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이 여전히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기대 때문이었죠.
평락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눌렀어요. 띵! 맑고 투명한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평락은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연주에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 자장가는 느리게 시작됩니다. 마치 눈송이가 하나씩 떨어지듯 조용하고 부드럽게요. 평락의 왼손이 낮은 음으로 반주를 깔았고 오른손이 멜로디를 그려냈어요. 박 회장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회장의 얼굴에 평온함이 스며들었어요. 긴장이 풀리고 주름진 얼굴이 부드러워졌죠. 평락의 연주는 계속됐습니다. 곡의 첫 부분은 어머니의 따뜻함을 표현했어요. 추운 겨울밤 어린아이를 안고 자장가를 부르는 어머니의 사랑이 담겨 있었죠. 회장의 기억 속으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1950년 겨울 눈보라가 몰아치던 그날 밤 8살 소년이었던 회장은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어요. 주변에는 피난민들이 가득했고 모두들 추위에 떨고 있었죠. 어머니는 아들을 꽉 안아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바로 이 노래를요. 목소리는 떨렸지만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어린 회장의 온몸을 감쌌죠. 평락의 연주가 중간 부분으로 넘어갔습니다. 조금 빨라지고 격렬해지는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은 전쟁의 혼란과 이별의 아픔을 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기억도 그 순간으로 이어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서로 밀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회장을 밀었고 회장은 어머니 손을 놓쳤어요. 엄마, 엄마. 어린 회장은 울며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인파에 휩쓸려 점점 멀어졌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수야, 영수야.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어머니의 모습은 사라졌고 회장은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했어요. 평락의 연주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손가락이 건반을 누를 때마다 감정이 쏟아져 나왔어요. 평락 자신도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습니다.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버지는 평락이 20살 때 돌아가셨죠. 평락은 아버지의 마지막을 기억했습니다.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평락에게 이 곡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평락은 피아노로 이 곡을 쳐드렸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으셨습니다. 평락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건반 위로 눈물방울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평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게, 더 깊게 연주했죠. 곡은 이제 절정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높은 음역대에서 가장 강렬한 감정으로 평락의 양손이 건반 위를 달렸어요. 거실 전체가 음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 회장은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렸지만 꿋꿋이 섰어요. 그리고 천천히 피아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렀습니다. 잃은 년을 찾아 헤맨 그 소리,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그 멜로디가 지금 눈앞에서 연주되고 있었어요. 어머니, 회장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마치 어머니가 바로 옆에 서 있는 것처럼 회장은 손을 뻗었습니다. 평락의 연주가 절정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음이 하나로 모여 거대한 파도를 이뤘어요. 그 파도가 거실을 휩쓸고 회장의 영혼을 감쌌죠. 박 회장은 그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정확히는 숨을 쉬는 것을 잊었어요. 온 정신이 음악에 빨려 들어갔거든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이 멜로디만이 존재했습니다. 회장은 보았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밤하늘에서 한 여인이 내려오는 것을요. 바로 어머니였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모습의 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영수야, 우리 영수. 어머니가 회장을 안아주었습니다. 70년 만에 느끼는 어머니의 품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따뜻했죠. 엄마, 엄마. 회장은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78살 노인이 8살 소년으로 돌아간 순간이었어요. 평락의 연주가 마지막 부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시 느려지고 조용해지는 부분이었어요. 마치 눈보라가 그치고
고요한 밤이 찾아오듯이요. 회장의 환상 속에서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잘 살았구나, 우리 영수. 이제 편히 쉬어도 좋아.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이 노래를 세상에 전해야 해요. 엄마의 사랑을 모두에게 들려줘야 한다고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장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착한 우리 아들. 평락이 마지막 음을 연주했습니다. 길게 천천히 사라지는 음이었어요. 여운이 거실에 남았고 그 여운이 서서히 소멸했습니다.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박 회장은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사라져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의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70년간 가슴속에 박혀있던 가시가 뽑힌 것 같았죠. 회장은 평락을 봤습니다. 평락도 눈물을 흘리며 회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봤습니다. 운전기사와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상처받은 두 영혼이 음악으로 서로를 위로한 순간이었어요. 회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네, 평락 씨. 자네가 내게 어머니의 추억을 돌려주었어. 평락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회장은 평락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평락은 그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의 손이 꽉 맞잡혔습니다. 평락 씨, 자네는 진정한 예술가야. 돈으로 살 수 없는 영혼을 가진 예술가지. 평락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듣는 인정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예술가라고 불러주다니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자정을 알렸지만 두 사람은 시간을 잊고 있었어요. 그날 밤 성북동 대저택에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인이 삶의 의미를 되찾았고 꿈을 잃은 남자가 자신을 되찾았죠. 모든 것이 한 곡의 피아노 연주로 이뤄진 기적이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고 성북동 언덕에는 벚꽃이 만발했어요. 평락은 더 이상 운전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박 회장은 평락을 불렀어요. 회장의 서재에서 둘만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회장은 평락에게 제안했죠. 평락 씨, 내게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게. 평락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대한민국 음악영재재단을 만들 생각이네. 자네처럼 재능이 있지만 기회를 얻지 못한 젊은이들을 돕고 싶어. 그 재단의 이사장을 맡아주게. 평락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 같은 사람이 이사장이라니요. 회장님, 저는 자격은 충분하네. 자네는 음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야. 기교가 아니라 영혼을 아는 사람이지. 평락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감사히 받겠습니다. 박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건 10억 원 수표일세. 약속했던 현상금이지. 회장님, 저는 돈을 바라고 연주한 게 아닙니다. 알아. 하지만 약속은 지켜야지. 이 돈으로 재단을 운영하고 젊은 음악가들을 도와주게. 평락은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책임은 무거웠어요. 그로부터 한 달 후 박 회장은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원이 아니라 자택 침대에서 편안한 표정으로 영면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회장은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평락은 회장의 관 앞에서 마지막으로 눈보라 자장가를 연주했어요. 참석한 사람들 모두 눈물을 흘렸죠. 상우는 사기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평락이 차 안에서 몰래 녹음했던 대화 덕분에 결정적인 증거가 확보됐어요. 상우는 10년형을 선고받았죠. 박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됐습니다. 재산의 대부분은 자선단체와 음악영재재단에 기부됐어요. 평락에게는 성북동 저택과 그 안의 그랜드 피아노가 남겨졌습니다. 평락은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전해준 회장의 편지를 읽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락 씨, 이 집과 피아노는 이제 자네 것이네. 여기서 음악을 가르치고 젊은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게. 자네가 받지 못했던 기회를 다른 이들에게 주는 거야. 그게 내 마지막 소원이네. 평락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겠다고요. 이제 평락은 성북동 저택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택은 음악 영재들을 위한 교육센터로 바뀌었어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재능이 있지만 가난한 학생들이 이곳에 와서 무료로 레슨을 받았습니다. 평락은 직접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가르치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학생들 앞에 서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15살 소녀가 평락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손가락이 아픈데도 계속 연습해야 하나요? 평락은 자신의 오른손을 봤습니다. 여전히 멍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래, 하지만 무리하면 안 돼. 손을 다치면 평생 후회하게 되거든. 선생님처럼 말이야. 평락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독일 유학 시절의 영광, 교통사고로 인한 좌절, 그리고 30년간의 방황. 학생들은 숨죽이며 들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지금은 행복하세요? 평락은 웃었습니다. 진심에서 우러나온 미소였어요. 그래, 지금은 정말 행복해. 너희를 가르칠 수 있어서 말이야. 학기가 끝날 무렵 평락은 작은 발표회를 열었습니다. 성북동 저택 거실에서였어요. 학생들이 한 명씩 나와서 연주했죠. 어떤 학생은 떨려서 실수했고 어떤 학생은 완벽하게 연주했어요. 하지만 평락은 모든 학생에게 똑같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이었으니까요. 발표회가 끝나고 평락 혼자 거실에 남았습니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모두 돌아갔어요. 평락은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저녁해가 창문으로 들어와 피아노를 비추고 있었어요. 평락은 건반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죠. 눈보라 자장가였습니다. 평락은 이 곡을 연주할 때마다 아버지와 박 회장을 떠올렸어요. 두 분 모두 이제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이 멜로디 안에서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평락은 창밖을 봤습니다. 성북동 언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죠. 평락은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비록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지는 못했지만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평락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고 불안함도 없었어요. 그저 평온함만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평락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평락은 차고로 갔습니다. 박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평락은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았지만 시동을 걸지는 않았어요. 그저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운전해왔던 자신이 이제는 자신의 인생을 운전하고 있다는 거요. 평락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렸어요. 이제 평락에게는 운전할 차가 아니라 연주할 피아노가 있었으니까요. 저택으로 돌아온 평락은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다음 주 수업 계획서가 놓여 있었어요. 평락은 계획서를 펼치고 꼼꼼하게 확인했습니다. 오후 2시 초등학생 반, 오후 4시 중학생 반, 오후 6시 고등학생 반. 평락의 주말은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평락은 창밖을 봤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의 저택에서 내려다보는 서울 시내가 아름다웠어요. 평락은 이곳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어요. 평락은 이제 빛이 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 음악가들에게 길을 비춰주는 빛이요. 평락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독일 유학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물에 젖었다가 말린 그 사진은 여전히 구겨져 있었지만
평락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21살의 평락이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49살의 평락도 웃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두 미소는 닮아 있었어요. 평락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줘서. 평락은 서재를 나와 거실로 갔습니다. 피아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락은 피아노 앞에 앉아 건반을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평락의 새로운 인생이, 그리고 수많은 젊은 음악가들의 꿈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성북동 언덕 위의 저택에서 오늘도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선율은 언덕을 넘어 서울 시내로, 그리고 더 먼 곳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인생이라는 악보에는 우리가 차마 다 쓰지 못한 쉼표와 음표들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그 악보를 완성할 수 있어요. 평락이 그랬듯이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상을 남겨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